알고는 싶은데 읽기에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직독잡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1부에서 기후재앙은 없다는 책이죠.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을 둘러싼 이야기를 백희영 기자가 소개를 해주고 있었는데, 일단 그래서 1부의 핵심 내용은 기후재앙이 좀 과장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저자가 반기후 환경운동가가 아니라 좀 이렇게 기후 운동을 하시는 분인데 좀 이런 게 과장됐을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주장을 하시는 분이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2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보실까요, 백 기자? 네, 2부에서는 환경 종말론자들의 부정적인 이런 시각이 MZ세대와 어린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팩트체크를 해보려고 해요. 이 책을 통해서. 팩트체크.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팩트체크를 많이 해가지고. 그러네요. 근데 어린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란 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2050년에 멸망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2000년에 멸망한다. 저는 그래서 2000년을 되게 무서워했던 기억이 있어요. 원래 2000년 될 때 엄청 분위기가 오히려 싱숭생숭했어요. 그때 Y2K도 있고 그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그럼 맨날 호기심 천국에서 맨날 나오고 알아요? 호기심 천국에서 맨날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맞다 서프라이즈도 그러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그래서 어렸을 때 2000년 되면 무서웠어. 그래요. 무서웠었어요. 그래서 진짜. 세기말 감성이란 말이잖아. 세기말 감성. 뭔가 뒤숭숭하고 맞아. 세기말 이라는 말이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아니 왜 세기말이야? 신세기 초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AP통신의 기사 제목이 UN 지구 온난화 점검 안 하면 재앙 닥칠 것이라 예고하다. 이게 언제쯤 나온 기사일 것 같아요? 이거? 엄청 옛날 기사인가 보네요. 맞아요. 제가 물어보는 거 보니까 엄청 옛날 기사겠죠. 1989년 6월에 나온 기사예요. 그러니까 2000년에 지구가 종말한다고 경고하면서 나온 기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사실 계속 끊임없이 1989년, 1990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매년. 이게 반복되는 상황인 게 2019년 초에도 그 2050년 거주 불능 지구라고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책이 하나 있어요. 네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구가 그 티핑 포인트를 딱 넘기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게 되고 결국 지구는 멸망에 도달하고 인류는 사라진다. 이건데 이게 어떤 과학에 딱 근거한 게 아니라 모든 부정적인 확률들을 더해서 만든 어떤 종말 시나리오라고 이 작가는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MZ세대나 어린이들한테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실제로 이런 것 때문에 우울증 그 발병률이 있대요. 이런 걸로 인한 영향.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20대까지 못 살고 우리는 얼마 안 남았으니 우리는 그게 있잖아요. 국민연금 우울증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는 국민연금 못 받을 것이다. 그래 비슷하죠. 그게 엄청 우울한 일이잖아요. 저는 그렇죠. 지금 내고 있는데. 근데 맞아요. 국민연금은 목숨과 관련된 일까지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목숨과 관련된 일이니까 다들 무서워하는 거죠. 이게 제 생각에는 한국 사람들은 기후 변화에 상대적으로 그 서구 유럽보다는 크게 동요하지 않는 게 기후가 원래 별로라서 더워지고 이런다는 거에 별로 감흥이, 왜냐면 여름에 38도, 겨울에는 마이너스 20도 이러니까 맞아요. 기후는 원래 그런 거야.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프랑스 이런 기후에 살던 애들이 우리가 열대가 된다고 스콜이 내린다고 하면 이제 우울해지는 거죠. 그렇죠. 제 생각에도. 그리고 그리스 지중해 기후 이런 데는 진짜 살기 진짜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잃기 싫지. 그게 우리가 추위가 온다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구름이 너무 예뻤는데 구름이 우리나라처럼 흩어져. 얼마나 짜증나? 우리는 마이너스 20도, 영상 40도까지 커버 가능하니까 그 정도면 거의 그 스마트폰 배터리 그 내구도 테스트하는 그 수준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 더워지면 각오가 돼 있다. 약간 맞아요. 이런 느낌이긴 한데, 근데 이게 그 2050년 거주불능지구 얘기해가지고 딱 생각이 나네. 읽으셨어요? 아니 안 읽었는데 이 책이 재밌는 게 교보문고 갔더니 이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이랑 거주불능지구를 둘이 같이 해놓고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 그 교보문고가 그런 마케팅을 자주 해요. 뭔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싸우는 책들 같이 해놓고 같이 사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딱 맞붙는 거죠. 2050년 거주불능지구는 2050년이 되면 우리는 지구가 이대로 살기 못할 것이다라는 거고,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은
우리는 탄소 배출을 하면 계속 더워지는 건 맞아. 근데 거주불능은 아닐 거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그렇죠. 굉장히 그러니까 같은 거 어느 정도까지는 동의를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는. 그리고 이쪽은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2050년 그러니까 지금 탈탄소 그 목표가 파리 협정 목표가 산업화 이후 상승 온도를 2도 내로 2050년까지 잡자잖아요. 맞아요. 근데 한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2도라는 기준 자체에 대한 이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2도가 아니라 그거를 2.5도인가? 1.5도잖아 지금은. 그러니까 2도가 아니라 지금 1.5도에 맞추는 그쵸, 걸 지금 거예요. 1.5도잖아요. 1.5도. 그래서 2도라고 해도 상관이 2도도 괜찮다라는 논쟁이 있었어요. 원래 그 안에서도. 그 사람들이 추산해 봤을 때는 2도로 해도 그럼 2070년 80년까지 아마 넷제로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훨씬 현실적이다. 그 정도 되면 그 안에 뭐 핵융합도 될 거고 훨씬 그런 뭐 탄소 포집 기술도 강화될 거고 그게 현실적이다라는 이견도 그 협정 진행하는 내내 있었던 거죠. 그래요. 근데 그게 뭐 살아남을 수는 있는데 사실 계속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뭐 2도가 그러니까 전 세계가 2도가 더 더워진다는 거는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날씨적으로는. 그러면은 그게 거주 불능까지는 아니지만 살기가 좀 힘들어지긴 하지 않을까요? 힘들어지긴 할 텐데 우리가 방콕처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다 서비스직이 되는 걸까? 이 사람이 처음에 그 지구 기후 변화 부정론을 비판을 하고 비판을 하고 하는 게 탄소 배출을 하면 더워지는 건 팩트다. 팩트죠. 팩트죠.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건데. 근데 이제 그 하나하나 게 그 대표적인 게 하나하나 이제 반박을 하는 게 그 식량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인터스텔라 우리 다 많이들 보셨을 텐데. 봤죠. 인터스텔라는 1000만 명이 봤으니까 뭐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배경이니까 그 지구가 너무 뭐 미세먼지도 심해지고 기후 변화인가 그래가지고 맞아. 그 숨을 먹을 게 못 없어져요. 쉬게 돼가지고 네. 농작물이 안 자라요. 농작물이 안 자란단 맞아요. 말이죠. 근데 이제 그 IPCC 자료를 바탕으로 봤을 때 2050년이 돼도 생산량은 는다는 거예요. 맞아요. 생산량이 늘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농사 짓는 게 지금 막 그런 얘기 있었죠. 옛날에 그 1990년대 세기 말에 왜 그랬냐면 인구가 너무 늘어나니까 지구가 먹을 게 없다. 그 얘기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먹을 게 너무 계속 많잖아요. 식량난이 생긴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온도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보다 기후 때문에 줄어드는 것보다 인간의 기술 발전이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맞아요. 인간의 비료나 뭐 이런 그 개간이라든지 그리고 뭐 농업 기술 발전 이런 게 훨씬 크고 요즘에 한국도 그 스마트팜이 많이 보급이 됐거든요. 막 기계들이 온도 맞추고 이걸 훨씬 과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을 겨울에 먹잖아요. 그러니까. 수박을 겨울에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건 비닐하우스고 스마트팜은 아니라. 근데 그 온도 조절 알아서 그쵸? 해준다던데? 그런 게 훨씬 그리고 생산량 자체가 요즘은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시골 가서 스마트팜을 하면은 같은 면적인데 옆에 있는 할머니 댁보다 3배 넘게 산출량이 나온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과학적인 젊은 발전, 애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기후의 영향으로 줄어드는 게 있을 테니까 그걸 줄이는 건 맞는데 우리의 기술 발전이 훨씬 그 생산량을 빨리 늘리기 때문에 그거를 뭐 굶어 죽을 거다 이런 식으로 여기 왜냐면 대표적으로 오카시오 코르테즈 이런 분들 뭐 먹을 게 없어서 수십억 명이 죽을 것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과장이 됐다는 거죠. 우리가 직독잡설에서 예전에 했던 얘기인데 사실 저기 온도가 오르면 좋아할 나라들이 좀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기. 러시아는 땡큐죠. 러시아 땡큐고 캐나다 땡큐고 러시아는 뭐 시베리아 만약에 따뜻해지면은 농작물 지을 땅 엄청 늘어나고 거기 사람도 많이 살 테고. 그리고 우리 그때 쌀재난 국가 할 때 만주에다가 농사 짓는 거 대단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만약에 온난화가 되면 만주도 벼농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죠. 더 따뜻해지면 산출량이 늘어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 기후가 따뜻해져 가지고 저거 한다는 걸 과연 따뜻해지면 곧 생산량을 준다. 그 지역에선 줄 수 있겠지만 전지구적으로 준다에 대해서는 좀 이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굶어 죽을 거다라는 건 확실히 과장이다라고 최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어쨌든 이렇게 책에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이거 만약에 듣는 분들 중에 이제 환경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약간 좀 뭐지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근데 이런 시각도 저는 책을 보면서 그리고 뭐 백 기자나 남궁 기자가 얘기를 하는 거 들으면서 그러네 생각해 보니까 뭐 이런 시각을 아예 배척을 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대책도 중간 뒤에 이제 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재미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틀렸다고 하는 건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자면 아까 그 온도가 1.5도까지만 올리는 게 이제 저희 목표인 거잖아요. 파리 기후 협약에. 근데 실제로 선진국의 탄소 배출량이 10년 넘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방금 남궁민 기자가 얘기했지만 나중에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냐를 이 마이클이 얘기를 할 때 이 부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뭐냐면 선진국의 탄소 배출량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가 어떻게 왔냐 하면 석탄에서 천연가스와 원자력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룬 덕분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술 발전이 오히려 환경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주장인 거죠. 이게 되게 역설적인 부분인 게 뭐 기후 활동가들은 되게 어떻게 보면 맹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되게 기술을 반대를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이런 기술의 힘으로 기후 변화를 어떻게 보면 막아내고 있는 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선진국들이 기술 발전으로 이게 환경을 지키고 있는 거면 개발도상국들도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가 좀 커지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겠네요. 그게 이제 마이클이 지적하는 되게 좋은 포인트인데 개발도상국이 선진국과 비슷한 문명 아니면은 비슷한 풍요를 이루게 되면은 물론 그 탄소 배출은 어느 시점에 이런 풍요를 이루게 됐을 때 미국처럼 정점을 딱 찍겠지만 또 미국도 기술을 발전시켜서 그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는 것처럼 결국 여기도 그렇게 해서 감소시키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술이 중요하다는 건데 이 얘기는 나중에 4부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얘기는 또 4부에서 이어지네. 네네네. 기술 발전 이게 해결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진국들이 후진국들의 기술 발전을 도와야 한다. 풍요를 도와야 한다. 이게 이 사람의 주장인데 그걸 여기서 벌써 얘기해보면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그 생각나는 사례도 많고 그 아니 저는 자꾸 이제 원자력 때문에 그 탄소 배출이 원자력 덕분에 탄소 배출이 줄었다라고 얘기한 부분에서 남궁 기자가 얘기했던 그 빌 게이츠가 쓴 책에서 결국 원자력이 답이다 이런 결론으로 그 여기서도 그래요. 여기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참 탈원전 이슈랑 어떻게 이렇게 잘 딱딱딱 그러니까 이슈가 연결이 되는 건지 이슈랑 딱딱딱 반대로 가고 있죠. 근데 이게 요즘은 예전에만 해도 그 파리 협정 막 딜레이되고 트럼프 때만 해도 그냥 다들 구호로서 기후 위기 얘기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다시 번개도 오르니까 그럼요. 바이든이 산업계부터도 해서 좀 다시 진지하게 이걸 계획을 짜고 이제 맞아. 우리나라도 계획을 다시 냈잖아요. 다시가 아니지 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예전에는 그러니까 넌 원전에 찬성해 반대야. 근데 요즘은 진지하게 하우투로 가다 보니 어떻게 할 건지로 가다 보니까 그냥 다시 좀 이게 쿨다운이 되고 원전이 없으면 안 되는 거는 팩트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팩트라고 선언할 수는 없지만 없이는 너무 힘든 거는 맞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더 그러니까 여당 탈원전을 주장했던 여당에서도 계속 뭐 원자력 얘기 다시 나오는 게 그러니까요. 뭐 이게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무슨 원전만 하자는 게 아니고 뭐 다 하는데 원전 없는 믹스는 힘들다.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믹스라 그러잖아. 에너지 믹스. 그렇죠. 섞어 쓴다 그래가지고. 네네네. 그 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다시 좀 정상화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군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친환경 에너지가 또 친환경이 아니기도 하고 그것도 3부에서 다룰게요. 근데 얘기 자꾸 예고편을 자꾸 던지고 다음 주에 나와야 돼. 다음 주에 다 들으시라고. 이번 주 2부에 준비한 테마는 뭔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팩트 체크 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팩트 체크에 대한 명제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환경 명제, 그러니까 무서운 것들, 약간 지구 종말과 관련된 것들이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우린 기사 많이 쓰니까 알죠. 그럼 플라스틱 뭐 플라스틱이 뭐 저거 그죠. 코끼리 코에 저거 코끼리래. 거북이 코에 막 플라스틱 꽂혀 있어가지고. 그죠. 그게 중앙일보에 크게 나와서 저 이거 하려고 그때 환경교육했잖아요. 저 대만 가가지고 그러니까. 막 거기서 플라스틱 막 찍어오고. 그거 실제로 찍은 거예요? 거북이 코? 거북이 코는 제가 안 찍었죠. 저는 그 대만 북부 해안을 갔는데 거기가 약간 그거였어요. 그 양자강에서 중국인들이 플라스틱을 내보내면 거기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류를 따라서 거기 와가지고 실제로 많고 플라스틱 어구들이 진짜 많아요. 그거 찍어 왔었고 그리고 뭐 요즘에 문제 나오는 게 육식 하면 이제 지구가 아파요 뭐 이런 거. 맞아요. 그 서구는 진짜 그 비건 비율이 높더라고요. 한국보다도. 어디가요? 서구 서구. 유럽들 보면
서구. 발음이 지금 약간 그런가요? 허거라고 하는 줄 알았어. 허거 말고 서구. 네. 한국은 비건 비율이 높은 비건이라고 안 하는 건가? 그쪽 그 나라에 비해서는 좀 아니, 덜한 것 같은데. 근데 20대 비율이 높을 것 같아. 정확한 조사는 나온 바 없지만 제가 봤을 때 비건 비율은 20대, 10대에서 가장 높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거 통계청이 인구 통계 조사할 때 비건도 한번 조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비건 하기가 식당에서도 비건 음식 잘 안 팔고. 그죠. 하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는 그쵸.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죠. 근데 사실 그쵸. 비빔밥에도 고기가 들어가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플라스틱, 육식 맞아요. 이제 뭐 그래서 이런 사실 플라스틱이 제가 제일 먼저 팩트 체크하려던 건데 그게 가장 사실 강렬해요. 저도 플라스틱을 이렇게 많이 쓰면 어떻게 할까? 이 비닐들 다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돌고 그래서 다들 스타벅스가 막 이면지 만나는 종이 빨대로 바꿨을 때도 사실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한 게 이 플라스틱 빨대가 거북이의 코에 꽂혀 있는 그 되게 충격적인 사진 때문이었단 말이죠. 진짜요? 맞아요. 아, 그래요. 그 여기서도 책에서 자세히 묘사하는데 네. 저도 그 본 영상 기억나요. 그 이렇게 바다 위에서 뭘 이렇게 해서 거북이를 잡았는데 거북이가 왜 잡혔는지 모르겠네. 그 거북이가 잡혀서 올려왔어요. 근데 얘 코에 뭐가 박혀 있는 거야. 맞아. 근데 그걸 막 벤치로 이렇게 막 맞아요. 막 사투를 벌여요. 몇 분 동안 하다가 확 나중에 뽑히는데 피가 확 나오면서 맞아. 봤더니 그게 빨대였던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근데 그거 누가 촬영했지? 저도 똑같은 거 봤는데. 그게 그 무슨 이 책에 나오는데 무슨 연구진이었나? 아무튼 그럴 거예요. 그 사람들끼리 대양 위에서 그 거북이를 잡아서 찍어서 올렸는데 그게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그때 이후에 빨대 퇴출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맞아요. 스타벅스가 종이 빨대 쓴다 그러고 해가지고 요즘은 스타벅스 아닌 데서도 빨대 많이 쓰더라고요. 다 컵 리드에 그냥 먹게끔 맞아. 되어 있잖아요. 요즘에는. 약간 빨대가 좀 그게 됐죠. 빨대 쓰면 저거 한 게 됐죠. 근데 이제 마이클은 그러니까 이게 플라스틱의 문제인 이유는 되게 몇백 년에 걸쳐서 이게 분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너무 오래 가고 이게 지구 쓰레기를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뭐 땅에다 묻어도 매립을 해도 그거는 썩어서 없어질 때까지 몇백 년이 걸린다 뭐 이런 건데 마이클이 들고 오는 긍정적인 연구 결과는 뭐냐면 그 우리가 바다에 이제 녹아들고 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미세 플라스틱 같은 게 실제로는 햇빛에 의해서 분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몇백 년이 아니라 그리고 단지 몇십 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2019년에 MIT 과학자들도 발표를 했어요. 이게 실제로 햇빛에 의해서 분해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나오는데 플라스틱이 왜 햇빛에 계속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놀이터에 어떤 애가 타고 가다가 버린 어떤 조랑말 플라스틱 장난감이 있는데 그거를 계속 햇빛에다 두면 그게 해지잖아요. 그것만 봐도 그게 분해가 되고 있다는 증거래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플라스틱 재활용을 우리가 한다고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 재활용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게 근데 나라마다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맞아요. 나라마다 되게 다른데 선진국에서는 3분의 1도 안 된대요. 선진국은 뭐 그쵸. 선진국은 이거를 그러면 다 뭐 내다 버리나요? 수출하나? 다른 나라로 수출해서 소각을 시키거나 매립을 하는데 네. 주로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로 갔대요. 저개발국가였죠. 우리나라도 쓰레기 말레이시아로 수출을 하다가 뭐 필리핀이었나요? 그때 그게? 그 컨테이너에다가 쓰레기 가득 넣어서 던지고 도망가려다가 그 필리핀에서 난리 났잖아요. 당장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거 버리는 기업은 그냥 완전 뭐 도망쳤고 그거 어떻게 됐나? 그래서 한국 정부가 그걸 가져왔을 거예요. 그 국제 문제가 돼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 기업에다가 뭐 구상권을 청구를 한다, 뭐 안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실제로 중국도 2017년도에 미국에서부터 더 이상 쓰레기 안 받겠다고 발표를 해가지고 미국도 중국에다 이제 수출을 못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마이클이 딱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는 부유한 국가들이 그 플라스틱을 처리하고 싶으면 가난한 국가들의 쓰레기 처리 시스템 개선을 도와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쓰레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 게 되게 어려워요. 인도네시아나 사실 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 소각이나 매립을 한다고 해도 전 안 가봤는데 그러니까 뭐 시골에 가면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막 이렇게 쌓여 있대요. 그러니까 매립할 것도 더 이상 없고 소각장도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막 아무데나 막 이렇게 쌓여 있는데 산처럼 그게 어려운 이유가 여기는 너무 경제가 발전하지 않아서 상하수도나 전기 시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데서 쓰레기 뭐 처리 시설이 어떻게 도입이 되겠어요. 아, 처리할 시설이 없으니까. 네, 시설이 없으니까 방치를 그냥 하게 된다. 땅 위에다가 그냥 방치를 해두는 그런 실정인 거죠. 그러니까 그 쓰레기 처리 시설 자체가 사실 그 기본 전기나 수도 인프라보다 훨씬 상위의 것이기 때문에 그쵸. 그 기초부터 먼저 쌓아서 그걸 발전시켜 줘야지 그 나라들이 쓰레기를 처리를 하고 쓰레기를 처리를 하면 이제 선진국들의 쓰레기들도 뭐 이렇게 다시 처리를 해줄 수 있는 뭐 그게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재활용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플라스틱을 더 많이 쓰면 안 되고 사실은 재활용에 대한 거는 잊어버리는 게 맞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의 비중이 없으니까. 거의 비중이 없는 거죠. 이 정도. 우리나라는 쓰레기가 쓰레기 재활용이 잘 되지 않는다는 보도가 한번 나오긴 했었어요. 닷페이스라는 되게 뉴미디어, 되게 제가 자주 보는 그건데 뉴스인데 거기에서도 이제 쓰레기가 사실은 실제로는 재활용이 잘 되지 않고 뭐 이렇게 재활용으로 분류해둔 플라스틱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추적을 해봤더니 사실은 땅에 매립되고 있었다. 약간 이런 뉴스를 내보내서 되게 큰 충격을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이클 셀런버거의 주장은 그런 재활용에는 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큰 기대를 걸기보다는 그런 주요 쓰레기장이 몰리는 후진국에다가 좀 그런 기술을 좀 전수를 해주던지 지원을 해주던지 해서 처리하는 그걸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지금 수입 안 했지만 중국이 그러니까 주로 원래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그 어선들이 버리는 어구 아니면 그 강에서 엄청 많이 흘러내려오거든요. 맞아요. 그 약간 저거랑 비슷해. 그러니까 하수구처럼 해가지고 다들 글로 내려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제일 많이 몰려 사는 양자강 주변에서 엄청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서해 쪽으로도 밀려오고 그걸 따라서 막 대만, 일본은 진짜 그 해양 쓰레기가 적어요. 좀 멀어가지고 대만이랑 한국이 그 영향권을 받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시설을 잘 해가지고 하면은 훨씬 뭐 플라스틱 쓰레기 줄일 수가 있겠죠. 현실적인 방법으로. 알겠습니다. 자, 근데 시간이 다 됐는데 팩트 체크를 하나밖에 못했네요. 네, 나머지 2-3개는 네. 3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 할 게 많네. 이렇게 되게 떡밥도 많이 던지시고 엄청 기대하면서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